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광주 전남 곳곳의 맛집을 소개하는 김성환의 맛집 없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맛집 없는 오늘 손님은요, 국회의원 이병훈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겠는데요. 특히 이병훈 국회의원님께서는 이 보리밥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래서요, 특별히 오늘 이 보리밥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리밥에 얽힌 이야기, 또 우리 광주의 여러 가지 집중된 이야기들을 모셔보고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국회로 보낸 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는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방선거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호남에서는 그동안에 참 우리가 민주당을 엄청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사실 기대에 아직 못한 면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낮은 자세로 잘못된 걸 고쳐 나가면서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 또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그런데 노력을 다해야죠.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까지 이병훈 의원님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컸던 걸로 이 지역에서 좀 많이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좀 뽑으면데 이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요? 제가 지난번 경선 때는 우리 이낙연 대표를 아주 그렇죠. 적극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선이 끝나서 이제 본선 체제로 가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나니까 우리가 뭐 색강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제 큰 바다에서는 당연히 도와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대선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병훈 의원님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아마 갖고 있을 걸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듣자 하니까 말이에요. 이 집이 30년 단골집이시라면서요. 이 코로나로 참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아요? 국회와 정부가 원수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심지어 이 보리밥집에까지도 영향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묘수가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선별지원금이라든가 많이 여러 차례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미치지 못한 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컸던 게 손실보상법을 제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적용이 되면서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먼저 보상을 해주고 후에 정산을 한다든가, 심지어 이제 예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어쨌든 100조 원이든 50조 원이든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이 코로나 위기에 소상공인을 보호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소상공인들은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간이 안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이거 저도 참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해도 맞습니다. 다 근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빈 구석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피해가 많은데 보상을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촘촘하게 따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느끼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K 방역이 철저하게 돼서 이걸 극복을 하루빨리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국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은 빨리 이 코로나가 극복을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평화롭게 좀 활보하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생활 좀 영위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선이시잖아요. 그런데 활동은 5선 이상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5선이면 중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안 발의, 예산 확보, 정책 개발, 또 지역 수건 사업 해결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해오셨어요. 의원님, 내가 이만큼 뭘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글쎄요, 그게 국회를 저도 지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네. 삼수를 했어요. 예. 대학 입시는 재수가 1년이죠? 예, 그렇죠. 아, 이건 4년이라. 아유, 바닥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쉽게 가는 것보다는 어렵게 가다 보니까 사람이 소중하더라. 아, 그 생각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현장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대 홀대하지 않고 열심히 그걸 챙겨나가고, 그래서 이제 특히 법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만은 네네. 법안을 한 21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예. 이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제가 선거 때 공약했던 게 첫 번째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아시아 문화 전당에 저게 뭐 하는 곳이냐, 광주 분들이 그러게. 저게 7천억이 넘게 지어가지고 100% 국가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광주 시민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저렇게 엉망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이걸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한 법안을 제가 통과를 시켰고, 두 번째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을 했어요. 예, 예. 그게 뭐냐? 플랫폼 있죠? 네, 예. 플랫폼이 이걸 거의 뭐 수수료를 다 따가다 보니까 사실은 장사에서 남는 게 없더라. 맞아요. 예. 그 수수료가 뭐 보통 8% 15%막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걸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플랫폼을 대기업이 하지 말고 하게 됐을 때 국가가 지원을 하자. 네.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그걸 굉장히 그런 계획을 세워나갈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랑할 것은 네네. 우리 대학생들이 네. 취업도 어렵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집안도 어려우니까 학자금을 융자를 내가지고 빚쟁이로 사회 출발을 해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라도 무이자, 이자 없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개정해서 재학 중에는 이자를 안 내는 걸로 우선 단계적으로 그렇게 그 법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축하드립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후다이 말씀하신 대학생들의 무이자 대출은 저도 사실 좀 이렇게 많이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학비 대니라고 알바원이라고 공무원이라고 많이들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학자금이 이자 부담까지 이렇게 가중이 된다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운데, 특히나 요즘에 이제 그 우리 2030 시대 저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오는데 아주 흡족한 그런 그 발의가 아닌가, 이것이 통과가 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한테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서 뭐 바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그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학생들한테 바라고 싶다는 것보다는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기득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386, 586 그런데 이 세대 간 격차가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일단 학자금도 비싸지, 또 졸업을 해도 취업이 어렵지. 맞아요. 또 취업을 한다 한들 집값이 비싸가지고 언제 할 거냐. 또 얘를 낳으면 어떻게 양육을 할 거냐. 부부가 맞벌이 해야 되는데 이게 총체적인 문제예요. 국가 차원에서는 이걸 총체적으로 어느 특정 부처가 할 일은 아닙니다. 네. 대통령 직속으로 정말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인구 소멸이 왜 나오겠습니까? 얘를 낳기 싫어하잖아요. 이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국가가 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부터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인구 소멸. 예.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를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담도 줄여줘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마 그 2030에 대한 지원책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부에서 많은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의원님께서는 이 아시아 문화전당에 관련해서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별로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원래 또 이렇게 그 문화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문화인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 문화전당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그런 그 맥락에서 의원님께서는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이걸 이제 발의해서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 K컬처라 해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네. 뭐 BTS를 비롯해가지고 뭐 영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문화는 문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문화가 돈이 되는 문화 경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는 뭐냐? 광주에 아시아 문화들이 다 모여들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문화 콘텐츠 사업을 키워내자. 말하자면 광주를 그 플랫폼으로 삼자. 네.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노무현 정부 때 국책 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아시아 문화 전당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시작이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들어서면서 왜 광주에다 돈을 쏟아붓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을 짓는데 시설비만 해서 7,400억이 들었습니다. 이거 땅 부지빵 빼고요. 부지비 포함해서.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건 없어요. 그것도 100% 국가 예산으로 진 겁니다. 그럼 국회에서 좋아하겠어요? 야당이 좋아합니까? 근데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왜 광주에다 돈을 쏟아붓냐 하다 보니까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을 개정을 했어요. 예. 그게 뭐냐? 국가에서 손을 떼겠다. 언제? 2021년 작년에. 예. 그 당시에 5년 뒤에는 위탁을 해서 민간이 책임을 지게 하겠다. 자, 저걸 민간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국가에서 일부 보조하고 나머지는 벌어서 써라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저것은 공적인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한 축은 문화예술을 키우고 한 축은 그걸 토대로 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키우자. 예. 방송 드라마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공연이든 게임이든 정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게 이제 반도체보다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커져나갑니다. 예. 또 외국 사람들 어때요? 정말 BTS 노래를 들어보고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예. BTS가 쓰는 화장품이든 뭐든 그걸 전부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문화 경제입니다. 그 틀을 광주에다 이렇게 플랫폼에서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이었는데, 네. 아니 엉망진창이 된 거에 보수 정권 10년 동안 10년 했던 동안 것을 원위치시킨 겁니다. 그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자. 이 법안 통과되는데 야당이 반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예.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대로 기능을 가지려면 이제 인력도 증문이 됐어요. 예. 지금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핵심 사업이 아시아문화 전당인데 전당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590명이 넘습니다. 인력이 고용 창출이죠. 엄청난 숫자네요. 예. 거기 이제 물론 정규직하고 공무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새로 시스템을 이렇게 인력도 증원하면서 하다 보니까 직무가 안 맞은 게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기존에 있던 아시아 문화원의 그 법인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내 일자리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한 30여 명 됩니다. 근데 그분들도 예. 처음에 이 법을 개정할 때 고용을 승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우선은 오바티어가 있더라도 결국은 다 그분들 일자리를 고용을 지켜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제대로 일하는 시스템이 돼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국부를 창출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시아 문화 전당을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우리가 저 시드니 가면 뭘 보세요? 오페라 오페라하우스를 보죠, 먼저. 마치 이런 것처럼 네네.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을 만들어놔야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와서 밥 먹어야지, 물건 사야지, 술 마셔야지. 그러면 문화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도 전부 경기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린 그런 사업이 발해서 통과될 때까지. 이건 저 이병훈 의원님의 뚝심이 아니면 이건 이룰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한 어떤 생각을 오랫동안 그 수고운 사업으로 생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참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 이겨내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한 가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있었다 비하인드 스토리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설계를 해서 네. 종합계획을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가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임기가 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아, 그렇죠.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에 관심이 없고 이거 사업을 축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명박 정부 때는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사표를 쓰고 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절대 이 사업을 내가 사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절대 물러설 수가 없다 해서 없앨 수는 없다. 그렇죠.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 예. 원래 계획대로 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됐지. 그걸 안 했으면요. 아시아문화 저거 없습니다. 벌써 없어졌죠. 설계를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되면서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설계 도면을 가져라고 합니다. 설계 도면을 보고 저걸 취소를 시키려고 했어요. 저는 그걸 미리 예측하고 설계를 끝내놨어요. 우리 8주 들어간다. 그때부터 손 못 대기 시작했고 어쨌든 정부 예산 이것도 제가 끝까지 해서 했던 것이 오늘날 모습을 유지하게 됐고 이제 남는 과제는 저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제대로 된 문화 콘텐츠를 키워내는 것 이게 광주 시민을 비롯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 거의 20여 년 가까이 그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 탄생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사실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어떻게 보면은 랜드마크가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우리 광주 문화 그 이제 예술의 전당이 문화의 그 전당이 그 랜드마크 광주의 랜드마크가 된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저걸 처음에 설계할 때 그 파리의 뽕피드 센터,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그 다음에 스페인의 이제 빌바오 미술관, 사실 이런 걸 목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해외 여행할 때 어디를 꼭 보고 와야 된다. 그 랜드마크잖아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아시아 문화 전당을 잡았던 겁니다. 아직은 그 목표를 못 세웠지만은 반드시 그 날이 달성이 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의원님이 소개를 해서 여기 싹 다 둘러봤지 않습니까? 근데 곧 머지않아 이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졌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 놓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아 문화 전당도 들리고. 예, 맞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챔피언스 필드도 가고. 거기가 가서 야구도 구경하고. 맞아요. 광주 보리밥집에서 밥도 먹고. 맞습니다. 무등산도 들리고. 이걸 갈 데가 많아요. 만들어놔야 예, 돼요. 맞습니다. 이제 참 그 많은 활동을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광주 구도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남도청 이전하고 중심 기능이 외곽으로 빠져나갔어요. 뭐 무슨 지구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침체되었어요. 이 동네가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제 어려워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이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이 사업의 금남로와 충장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의원님께서 크게 역할을 지금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도심이라 하죠. 네네. 구도심. 구도심이 전 세계적으로 참 슬럼화 됐다가 다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럼 광주의 구도심, 원도심은 동구죠. 그렇죠. 이 동구에 특히 충장로, 금남로 같은 경우는 호남의 최고의 상권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불 꺼진 항구예요. 정말 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년 프로젝트로 지원해 주는 것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여기를 어렵게 따냈어요. 물론 그 장관님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많이 도와준 것이 있죠. 이거 있고 또 국토교통부 사업이 또 있어요. 스마트 도시 사업. 요것도 5년 사업인데 그것도 120억이 넘고 지방비까지 하면 28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이 1,600억이 넘습니다. 금년 예산만 해도. 그러면 아시아문화 전당에서 집행할 것도 있고 광주시에서 할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이걸 싹 끌어모아 가지고 이걸 이제 중심 상권을 키워낼 겁니다. 문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람이 뭐가 없을 때는 형제간이 우애도 지킨데 예, 돈 좀 생기면 또 싸우고 이러면 배려입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이 시기 때 지역을 키워내는데 상인회가 중요합니다. 예. 상인회가 중심이 되고 전문가들이 붙고 구청, 시청이 도와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끌어가야 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상권 르네상스 이 사업에 이게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남로 충장로는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죠. 금남도, 충장로, 그다음에 지하상가가 있어요. 예, 맞죠. 예. 이걸 거기에 맞게. 그러면 지하상가 같은 데는 어린이 체험 시설을 넣을 겁니다. 아, 예. 애니메이션 같은 걸 통해서 예. 어린애가 찾는 곳은 부모가 반드시 따라올 수 거죠.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동구는 말입니다. 어린애가 없었어요. 네. 지금은 재개발도 되고 맞아요. 젊은 애들이 오. 많아졌어요. 아니 아파트 새로지면서 젊은 애들이 엄청 오, 많이 네, 있어.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어울러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권도 활성화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외지에서도 찾아오고 하죠. 예. 결국은 프로그램 승부입니다. 맞습니다. 콘텐츠 승부예요. 그걸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서로 단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됩니다. 예. 이제 저는 지금 여러 대통령, 그러니까 야당이 됐을 때고,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도 집권당이 됐고, 또 야당이 됐다 해도 집권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쭉 이제 지켜보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경험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집권당이 아니었으면 이것이 과연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었을까? 이런 어려움이 참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김성환 감독 야구만 잘하신 줄 알았더니 정치 구조를 잘하시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국회 들어와서 봤는데 네네. 그래도 집권당이고 우리가 같이 아는 처지다 보니까 네. 장관들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국회도 집권당으로서 다수당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용이한 면이 있잖아요. 예.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가고 그래서 특히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구조를 보면 그렇더라. 예. 그런 겁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하도 이제 80년대 야구하면서 서러웠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중앙에 사람들이 인맥이 좀 있어야 예산 따기도, 물론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맥 따기, 사업하기도 좀 편안하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집권당이 되면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의원님께서 등원 이후 소상공인을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네. 예. 음식 시켜 먹을 때 그렇게 하고 네. 또 주문할 때 하잖아요. 예. 이건 말이죠. 정말 대기업입니다. 결국 남는 게 택배 노동자들이 참 정말 어렵게 가고 해서 하지만은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는 수익이 너무 커요. 너무 크죠. 예. 그러면 영세 상인들 전부 거기에 수수료가 8%, 15%, 13%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은 프랜차이즈에 따른 그 비용 지불해야죠. 비용이 또 나가야 되겠죠. 요거 택배 하게 되면은 그거 나가야죠. 예. 여기 수수료 내야죠. 줘야죠. 이게 남는 게 카드 수수료 또 줘야 되고. 그렇죠. 이거 수수료 때문에 이거 못 해 먹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대기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영세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지자체랑 같이 노력을 해서 그 플랫폼을 만든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해서 가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민간 플랫폼인데 공공형 플랫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수수료가 1%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8%, 10%, 15%가 1%, 2% 되는 거예요. 경기도 사례도 있더라고 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게 그 공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만 잘 사는 사이에 플랫폼이란 게 블랙홀입니다. 다 끌어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좀 같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사는 사회. 이것이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의 의미는 그런 사람 영세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했을 때 만들 또 국가가 필요한 걸 지원해서 보조를 해주고 하면은 수수료를 1%, 2% 낮추자. 여러 의미가 있죠. 예. 의원님 평소 보리밥 좋아하신다고 소문이 좀 자자해요. 아, 요 오늘 이 가게도 보리밥으로 유명한 집인데 제가 듣기로도 이 집은 광주에서도 꽤 오래된 보리밥 집이에요. 어떻게 또 이런 곳에 이렇게 섭외를 하셔서 저희들이 방송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보리밥 평소에 좋아하십니까?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네. 가장 제 만족도가 높은 것이 보리밥 비빔밥입니다. 아, 내가 이 집에 한 30년 가까이를 다니는 편인데 네네. 옛날에 지산동 보리밥이라면 유명했어요. 예. 지금 이제 지산동이 지금 많이 쇠락했지만은 보리밥집도 많이 없어졌는데 이 보리밥이 이 반찬이 말이죠. 네, 예. 비빌 수 있는 게 한 15가지, 7가지 나옵니다. 예. 우리가 언제 먹어보겠어요? 그 푸짐한 나물과 이런 걸요. 예. 이제 보리밥을 딱 먹는 순간 뭔 생각이 드느냐. 자연을 내 입안에 담았다. 아, 그 상쾌함과 이게 내 건강에 얼마나 좋을까. 맛과 건강을 다 담보를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보리밥에 대해서 이제 열무김치와 보리밥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름을 생각을 해. 네.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사시사철을 먹을 예. 수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보리가 천지고 쌀이 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통일교 나오기 전까지는 쌀이 힘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밥을 하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밥은 쌀밥이 한 90%. 그렇죠. 예. 우리 밥은 보리가 90%, 쌀이 한 10%. 예. 그럼 위에다가 이렇게 밥을 풀 때도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맞아요. 자식들을 밑에다가 보리를 깔고 예. 위에다가 쌀을 딱 얹어요. 예. 그럼 쌀밥처럼 보여. 그럼 밥을 절대 긁어먹지 마라 그래. 예. 파서 먹어라 그래. 왜냐면 긁어보면 금방 보리밥이 나왔고. 그렇죠. 이 아버지가 왜 얘들을 이렇게 보리쌀을 많이 넣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쌀보다 보리가 훨씬 비싸고 더 비싸요. 건강에 좋아요. 맞습니다. 예. 시대가 달라져요.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집은 그런 추억과 건강과 모든 걸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 지산동이 보리밥집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여기는 보리밥만 파는 그런 그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나름대로 보리밥집 중에서도 자기들끼리는 상당히 자존심이 걸려있는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집이 이 전체 보리밥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라고 자부심이 있다고 그래요. 사장님이 내가 보니까 예. 굉장히 반찬을 깔끔하게. 아, 반찬 그리고-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도 예. 그 이제 밭에서 막 길러가지고 이렇게 어디 그게 중요하죠. 시장에서 떼다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연 그 자체예요. 예. 여기서 먹고 나면은 굉장한 뭐랄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그냥 시장에서 막 갖다 주는 야채보다는 뭔가 새롭게 본인이 직접 길러서 이렇게 막 그 정성을 들인 그런 야채들, 채소들을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광주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 가장 대접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셰프야. 아, 그렇죠. 경상도고 서울이고 옛날에 그 전라도 사람 시나 경상도 사람들 때도 식당 가면은 우리 집 주방장이 저 전라도 사람이라고 맞아요. 굉장한 자부심. 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광주는 다 잘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전주 비빔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전주 비빔밥은 여기보다 조금 더 비싼데 반찬은 몇 가지 안 돼요. 아, 맞아요. 여기는 푸짐하다. 예. 맛이 틀려. 근데 어쨌든 예. 전주 비빔밥도 중요하지만은 광주의 보리밥 비빔밥은 그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예. 근데 다만 예. 광주가 부족한 게 뭐냐면 마케팅 능력이 좀 없죠. 그래요? 전주는 이렇게 그 노쇠 그릇에다가 예, 노쇠 그릇에다가. 그렇게 품격 있게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무심하다 보니까. 근데 의원님 사실 이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 광주에만의 특이한 그런 맛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장님한테 밥상을 한번 받아보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 밥상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 눈으로 한번 직접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병훈 의원님이 평소에 잘 드시는 이 보리밥 반찬 한번 쫙 한번 깔아주시겠습니까? 예. 아, 어머니. 와, 이 반찬이 물론 우리 이 지산동 저 보리밥집 반찬 유명하긴 해요. 근데 여기는 더 유독이 많은 반찬이 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다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막 직접 농사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로 많다면서요? 예. 어떤 거 주로 해요? 요즘에 어떤 반찬이 좀 직접? 요즘에는 이제 냉이 같은 거 달래 이제 예. 밭에서 이제 캐다가 예. 바로 무치고 아, 이걸 전부 다 조금씩 이렇게 다 집어 넣어가지고 싹 비벼서 먹는 건가요? 비벼가지고 아, 의원님 좀 드셔보시죠. 이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요? 예. 비비고 저 싸서 먹고. 근데 어머니 이 반찬이 예. 이렇게 다른 집보다 이렇게 더 유독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반찬을 넣어야 더 맛이 나는 건가요? 골고루 이제 넣으시고 그러면은 예. 맛도 있고. 아, 또 이 고사리. 보리밥이라 예. 이렇게 드시게 다른 거는 또 이렇게 드실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아, 맞아요. 예. 이런 반찬, 여러 가지 반찬 우수 맛보겠어요. 예. 이야.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게 달래요. 달래. 예. 아, 이게 달래구나. 예. 저거 냉이고. 아, 그 다음에 호박. 예. 이거, 어머니, 이 많은 반찬 이거 다 준비하시려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요? 5시 반 요것도 되면 좀 일어나요. 예. 이건 지금 도라지인가요? 도라지, 도라지. 와, 그렇군요. 예. 야, 광주에 뭐 맛있는 반찬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또 이 보리밥에 다양한 그 야채를 넣어서 비벼 먹는 거 특히나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의원님 이게 지금 참기름이요? 참기름인데 참기름 이렇게 막 병에서 지병째 주세요? 예. 야, 야 이렇게 딱 단해야 돼요? 아니, 단맛이 돼야죠. 적당히. 적당히. 예. 이것이 아마 상당히 별미인 것 같습니다. 고추장. 예, 고추장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야, 벌써 침이 쫙쫙 넘어갑니다. 이렇게. 야, 어머니 이게 또 직접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해서 만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물론 재료도 중요하지만 어머님의 손맛이 또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해요. 양념을 듬뿍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이면 양념을 이렇게 딱 집어서 양이 뭐 있다든가 이러진 않죠. 그냥 딱 눈대중으로 이렇게 집어 예, 넣습니다. 눈대중으로 다 하죠. 그래도 그냥 딱 맛이 나와요. 예. 의원님이 이런 그 어머님의 이 정성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를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보리밥을 좋아하셔요. 원래부터 이렇게 단골이에요. 몇 년 단골이세요, 의원님? 오래되셨어요. 예? 오래되셨어요? 예. 시도 못해. 그러시구나. 예. 자, 우리 의원님께서 이 또 보리밥을 좋아하신다니 이 또 색다른 또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비비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딱 먹기 전에 본 게 이미 군침이 슬슬 돌아갑니다. 예. 더군다나 이 또 실기국, 예. 이 시라기국, 그죠? 아, 청국장 맛이 이 맛이에요. 예. 이야, 이걸 이렇게 싸서 여기다 예. 먹으면 또 참.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만들어 주신. 예. 이야, 이게 또 이 열무에다가 예. 딱 싸갖고. 자, 여러분, 옛날에는 여름에만 이렇게 보리밥을 먹었는데요. 지금은 사시사철 먹은답니다. 이 지산동 보리밥 골목으로 오시면은 언제든지 이게 싱싱한 야채에다가 이렇게 맛있게 참기름에다가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아, 맛있다. 예. 이 맛보다 더 훌륭한 맛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호텔에서 뭐 레스토랑에서 수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한정식도 이 조합이 기가 막혀요. 의원님은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에서 식사할 시간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서울이 여의도에서 먹다가 그러면 여기 지산동 생각이 절로 나시겠는데요. 아이고, 서울하고 광주는 비교가 안 비교가 안 됩니다. 되죠. 대비 안 되죠. 거기는 비싸고 맛이 없고, 맞아요. 광주는 싸고 맛있고. 맛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야. 이런 야채를 예. 일주일 내내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한 목에 밥을 합니다. 이 고추의 맛이 또. 예. 요 김치를요 밥 먹으면서 딱 하나 올려봐요. 김치도 맛있고 뭐 오늘 묵은지가 안 나왔는데 묵은지도 아주 예술이에요, 예술. 그렇네요. 아유. 야, 그 어머님께서 후라이가 예, 야 맞아, 이 후라이가 안 들어갔네요. 예, 아 이거 동물성 단백질 딱 유일해. 예, 이게 다양한 그 배합이 잘 돼서 배합이 좋죠. 예. 야. 저도 여름에는 가끔 먹었는데 제가 겨울에 이렇게 와서 먹으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하고 예술을 얘기하잖아요. 흔히 이렇게 문화 속에 예술이 들어있는데 예. 그 문화 속에 음식 문화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음식이 예술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요. 예. 맛있는 걸 먹을 예, 때, 예, 예. 야, 이건 예술이야, 예술. 아, 맞아요. 그러잖아요. 예. 이게 뭐냐? 결국은 예술은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느낌을 주잖아요. 예. 음식처럼 감동을 많이 주는 게 없어요. 맞아요. 딱 보면은 시각, 야 맛있게 보이구나. 후각, 미각, 예. 청각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밥을 할 때 예. 배고플 때 말이죠. 거기서 밥 끓는 이제 소리. 익는 냄새, 냄새도. 예. 소리가 다글다글다글하고 그 청각까지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게 음식입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네요. 예, 그래서 그렇네요. 예. 그 옛날에 백남준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예, 예, 유명한 예. 미디어 아트 하신 미디어 분인데 아트 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전망을 한 거라. 21세기 음식이 문화의 중심, 예술의 중심에 설 것이다. 음식은 문화와 기술의 결합입니다. 이게 화학 작용이 많이 되잖아요. 예. 분석을 하고 음식이 간단하게 네, 아니 이렇게 과학이고 문화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놔두고 이렇게 드시면서 또 이렇게 그 관련된 이야기 또 이게 또 예술까지 승화가 되니까 정말 맛이 자체가 예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예술인 것 같아요. 이런 맛을 내기가 예술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것이 예술이잖아요. 이게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한상 제대로 먹습니다. 정말 예술이네요. 예술. 이 비빔밥.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이에요. 캐스퍼를 구입하셨어요.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캐스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이 퇴임하시면 이걸 타신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의원님도 캐스퍼를 예,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캐스퍼 받으셨어요? 어제 받았어요. 어디서 받으셨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밀려가지고 몇 달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캐스퍼를 하나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 신청 한 1년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 근데 그래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많아요. 거야. 그건 예. 좋은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사업을 보통 그 캐스퍼 이제 만드는데 완성차를 만드는데 이 사업을 광주형 일자리라고 이렇게 일컬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졌는지, 어? 이 회사명이 글로벌 모터스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 에피소드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네. 광주형 일자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일자리가 지금 급한데 특히 자동차 쪽을 보면요. 20년이 넘게 국내에다 투자를 안 해요. 뭐 현대고 기아고 왜 그러냐. 잘 아시다시피 노동계 노사분규 네. 첫 번째. 그다음에 인건비가 비싸요. 그 외국은 뭐냐. 땅을 공짜로 주겠다. 노사분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또 뭐가 되냐. 인건비가 되게 비싸요. 우리 외국은 노사분규도 없고 인건비가 없고 보조금을 주니까 외국에 공장을 지었던 거죠. 그 사업원수는 입장에서는 그 기업원사 입장에서 당연히 국내에다 공장을 안 지어 증설을. 근데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고용 창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광주에서 잡은 것이 자동차를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아 자동차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새로 공장을 하나 만들자. 하나 더. 근데 이걸 절대 안 하죠. 현대는 절대 안 현대는? 하죠. 그건 뭐냐? 네. 노사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노사분규가 없겠다라는 희망이 좀 섞여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온 기업체 것이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예, 이게 좀 오래됐어요. 구상 단계는 윤장현 시장 때부터 꽤 오래됐네요. 오래됐네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매듭을 진 것은 지금 이영섭 시장 때 제가 또 그 당시에 광주시 부시장. 문화경제 부시장을 하면서 계셨고요. 예. 협상 단장을 했어요. 예. 와, 나 살다 이렇게 어려운 일 처음 봤습니다. 노동계하고 사측, 회사 측은 새로 공장 이렇게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한 자리에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계 한 30번 만나고 현대자동차 30번 만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이쪽에 오면 틀어. 안 된다. 그럼 여기 조정해서 이렇게 가. 이 글씨 하나 갖고도 그럴 정도로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려웠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예. 그런데 어쨌든 그 포기를 하지 않았고 끝까지 추진했던 게 컸고 광주 시민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갖고 적극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도 좀 조심을 하게 되고 합일점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비싼 걸 어떻게 그 현대가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시했던 게 적정 임금,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그다음에 노사가 상생하는 구조, 그다음에 투명 경영, 노동계도 원하고 회사 측도 원하는 접점의 4대 원칙을 그 협약서를 만들어낸 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차린 거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뭐 다양한 얘기지만 물론 문화도시 우리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병훈 의원님의 그런 그 꿋꿋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장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 못당한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김성환의 맛집 홈런에 다시 한번 초대해서 그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시 한번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또 이렇게 다정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려주셔서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면은 예. 우리 김성한 감독은 우리가 80년대에 많이 봤잖아요. 네. 호남에 희망이 없을 때 우리 호남의 모든 희망은 혜태 타이거스죠. 네, 그렇죠.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오리궁디에서 뿜어낸 홈런이 예. 얼마나 호남 사람들을 가슴을 유무를 했는지 나는 그래서 호남의 영웅이다. 한 번 영웅은 영원한 영웅이니까 앞으로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